오늘은 중국 최초의 여왕제 측천무후의 이야기입니다. 측천무후는 최초의 여왕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죠.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이자 여걸로 꼽히는 서태후도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잡았을 뿐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중국의 3대 악녀로 꼽히는 만큼 서태후나 여치 등 다른 악녀들과 엮이는 일이 많죠. 하지만 측천무후는 여치나 서태후와는 다르게 막연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측천무후는 계승에 있어 다른 황제들보다 피도 덜 받고 당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애초에 중국에서는 측천무후를 악녀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측천무후가 악녀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 유교학자들 때문이죠. 공자가 말한 우린 중에는 부부유별이 있습니다. 부부유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르긴 하지만 보통 아내와 남편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중국의 유교학자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나라의 흥망을 분석할 때 외척과 여성의 정치 개입을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측천무후 특유의 잔인한 정치 스타일도 측천무후가 악녀라 불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죠. 그럼 중국 최초의 여왕제 측천무후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당나라의 개국공신 무사확은 당고조가 직접 소개해준 양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딸이 바로 측천무후죠. 측천무후는 무사확의 입지와 아름다운 외모로 정우품의 후궁이 되었지만 품계도 그리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태종은 너무 어린 측천무후를 침소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측천무후를 손녀처럼 대했죠. 태종의 예쁨을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당나라 황실에는 황제가 죽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출가의 여승이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측천무후도 잘못하면 평생을 절에서 보내야 했죠. 태종은 고구려 원정에서 얻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고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관습에 따라 감업사의 여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여승이 되면 평생을 절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천무후에게는 고종이라는 이변이 있었죠. 태종이 죽어가던 시기 고종은 황제의 간호를 하느라 침전에 있는 일이 많았고 이때 측천무후와 눈이 맞았습니다. 측천무후와 고종은 태종이 죽고 1년 뒤에야 재회할 수 있었는데 이때 측천무후는 고종에게 몰래 시를 지어 보였습니다. 측천무후가 지은 시는 여인왕으로 대충 님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는 내용이죠. 한편 궁에서는 소숙비가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왕왕후는 그런 소숙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황제의 아이를 갖지 못해 심란했던 왕왕후는 소숙비를 배척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고종이 옛 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왕왕후는 측천무후를 궁으로 데려온다면 소숙비를 배척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왕왕후는 측천무후를 찾아가 머리를 다시 기르도록 하고 고종에게는 측천무후를 후궁으로 받으라고 말했죠. 고종은 왕왕후의 제안에 바로 측천무후를 데려와 후궁 중에서 6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품계를 내렸습니다. 입궁한 측천무후는 왕왕후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신뢰를 쌓았고 652년 장남을 출산한 뒤에는 왕왕후를 도와 소숙비를 패출시키는 일에 동참했죠. 왕왕후의 앞에서는 너무도 고분하게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왕왕후와 외척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654년 측천무후는 고종의 첫 번째 딸인 안전공주를 낳았죠. 왕왕후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공주를 꽤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사했죠. 공주가 돌연사하자 측천무후는 왕왕후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말을 들은 고종은 왕왕후를 바로 폐위시켰습니다. 안전공주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 돌연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측천무후 본인이 살해하고 덮어씌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측천무후는 왕왕후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죠. 왕왕후와 소숙비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했지만 측천무후는 여전히 황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태종 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 때문이었죠. 태종의 9번째 아들인 고종은 원래 황위를 이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황제가 될 인물은 태종의 넷째 아들 이태였죠. 이태는 똑똑했고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 성격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란 당 태종대의 당나라의 첫 번째 전성기인 정관의 치를 이끌었던 유능한 대신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완강해 보이는 이태를 배척하고 다루기 가장 쉬워 보이는 고종을 황제로 추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만만한 왕을 추대한 것입니다. 왕왕후의 친정 역시도 당의 건국을 도왔던 개국 공신의 집안이었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왕왕후가 진작에 폐위되지 않았던 이유도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서 왕왕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있죠. 당연히 장손무기와 저수량은 측천무후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왕실족 모두 의견을 굽히지 않자 끝내 측천무후를 품계 중에 가장 높은 신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이때부터 고종은 측천무후에게 기대기 시작했고 측천무후는 고종을 등에 업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손무기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은 황후도 아닌데다가 정우품의 후궁 출신이 정사에 껴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측천무후와 장손무기는 틈만 나면 황후 자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고종은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싸움을 끝낸 것은 고종의 선택이었습니다. 고종이 장손무기 세력들의 심한 반발에도 칙천무후를 황후의 자리에 올렸죠. 황후가 된 칙천무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가 된 것은 소숙비였죠. 칙천무후는 이미 평민의 신분으로 추락한 소숙비를 데려와 곤장을 쳤고 다리를 절단하는 고문을 한 뒤에 술이 든 항아리에 담궈 죽였습니다. 이때 소숙비는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 쥐가 된 칙천무후에게 복수하겠다는 저주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죠. 이것 때문인지 칙천무후는 궁 안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숙비 다음은 기득권을 장악한 대신들이었죠. 칙천무후는 장손무기를 비롯한 대신들을 모조리 유배 보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가장 앞에서 방해하던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은 유배지에서 자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손무기는 아예 일가를 몰살시켰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태를 배척하고 고종을 황제에 앉힌 선택이 이 모든 파장을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칙천무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태자로 책봉된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인 이홍을 황태자로 올렸죠. 고종도 이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칙천무후의 폐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장 칙천무후의 귀에 들어갔고 폐위를 논의했던 대신들과 폐왕태자 이충을 엮어서 대역죄로 숙청했죠.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처리한 칙천무후는 궁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이 바로 북문학사 설립이죠. 북문학사는 젊은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칙천무후 본인의 단단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북문학사가 등장한 시점부터 태종 때부터 활동하던 잔존 세력들은 힘을 잃었죠. 비슷한 시기 고종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고종은 좋던 나쁘던 이홍에게 재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홍은 총명하고 겸손하여 황제로서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홍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연사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칙천무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마저 암살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돌았죠.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칙천무후도 이홍의 죽음으로 많이 슬퍼했다는 점에서 너무 섣부른 의심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연은 총명하긴 했지만 이홍과 다르게 권력을 탐했습니다. 칙천무후는 그런 이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현과의 대립을 이어가던 칙천무후는 이연에게 문란한 사생활과 반란 음모죄를 씌워 폐위시킵니다. 폐위된 이연은 수도에서 1000km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떠나죠. 그리고 유배를 떠난 이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이연이 죽고 황태자가 된 것은 중종이었죠. 중종은 고종처럼 순종적이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못 펴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683년 고종의 죽음과 함께 재위를 물려받아 황제가 되고 칙천무후도 자연스럽게 태후가 되었죠. 그런데 중종의 아내 위황후도 칙천무후와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위황후와 그 일가는 순종적인 중종을 휘두르며 난장을 피웠죠. 칙천무후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중종을 여릉왕으로 강등시키고 예종을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칙천무후는 황제마저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반발한 사람들이 양주에서 이경업을 필두로 군사를 일으켰지만 칙천무후의 진압군 앞에 참패를 겪어야 했죠. 칙천무후는 반란을 주도한 대신들을 모두 처형한 뒤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예종에게서 황위를 넘겨받은 칙천무후는 국호를 주로 바꾸며 중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로 등극하게 되었죠. 황제가 된 칙천무후는 밀고 정책을 통해 대신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밀고를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칙천무후 본인이 직접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벌을 내렸죠. 이때부터 국내부에는 하루가 다르게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신들은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과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했고 무사히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쌍수를 들어 기뻐했을 정도죠. 특히 황족 이씨들은 중종과 예종을 제외하고는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리 서로 못 믿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반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중종을 복위시키라는 이원가의 남부터 낙비낭 봉기까지 몇 차례에 걸친 반란이 일어났지만 칙천무후는 자신의 편으로 돌린 무신 세력을 바탕으로 모든 반란을 손쉽게 진압했습니다. 궁 내부에서는 하루가 멀게 숙청과 벌이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반대로 백성들은 칙천무후에게 열광했습니다. 칙천무후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공포정치를 벌이는 관리들에게 엄벌을 내려 백성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거든요. 정치적인 쇼도 있지만 무능한 관리를 내쫓으며 지방 관리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칙천무후 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죠. 칙천무후는 관리를 뽑을 때도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실리적인 면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칙천무후 입장에서는 기존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면도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인재를 등용한다고 만든 시설 중에는 측천무후의 욕정을 채우려 만들어진 공학부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공학부에서는 20대 초반에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뽑았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측천무후의 수발을 들거나 밤을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측천무후는 서태후처럼 관계를 가진 뒤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측천무후가 총애하던 남성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측천무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중앙 정계에 관여했죠. 역사학자들은 측천무후가 말기에 남색에 미쳤다고 보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황위를 계승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기도 하고요. 측천무후는 말년에 황위 계승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일가인 무씨에게 황위를 주고 떠날지 아니면 중종을 다시 복위시키고 황태후로 남을지 고민한 것이죠. 측천무후가 세력을 넓혔다고는 해도 무씨 황조가 계속되는 것은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재상 장간지는 아예 군사까지 끌고 와 신룡정변을 일으키며 중종을 복위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어쩔 수 없이 중종을 복위시켰고 중국 여성으로서 최초의 태상왕이 되었죠. 같은 해 11월 측천무후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예종과 중종 그리고 가장 아끼던 딸 태평공주를 불렀습니다. 측천무후는 자식들에게 무씨 일가를 보살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죽은 뒤에는 황제가 아닌 황후로 불러달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폐위시킨 왕씨 일가와 소숙비 일가, 장성무기 일가 등 수많은 대신의 가문을 복권시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묘비에는 어떤 글도 남기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측천무후는 세상을 떠났죠. 측천무후를 단순하게 악녀로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가 측천무후 50년 리더십의 비밀이죠. 의아한 점은 50년의 세월을 당나라의 실권자로 군림했으며 15년은 잔인한 공포정치를 했던 측천무후의 만류가 생각보다 별게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의 만류를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일가까지 모조리 숙청당하기 마련이죠. 생각해보면 복권한 중종에게는 무씨 일가도 가족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황제가 살아있는데 황제의 외가를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측천무후가 이끈 전성기는 당 태종 시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고 후대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줬으니 말입니다. 중국 최초의 여왕제 측천무후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